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최상위 포식자로 우뚝 서서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놀라운 생산력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속도와 양을 증가시키는 위대한 발명과 시스템의 혁신에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요소에 동의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지구라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설령 그게 가상공간이고 AI더라도 이를 돌릴 전기 생산, 인터넷망,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세팅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즉 토지가 필요하죠. 이처럼 땅은 물리적 세계의 근간이자 모든 생산의 기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노동은 어떨까요? 산업화 시대의 육체 노동이든 정보화 시대 이후의 지식 노동이든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든 생산 활동은 다 노동입니다. 그러니 노동 역시 아직도 생산의 핵심 요소가 맞는 거죠. 그럼 자본은 어떨까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본은 생산을 떠나 생존의 핵심 요소니까요. 당연히 생산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그러면 지구라는 행성에 살며 자본주의 시스템의 사회 안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개인, 가족, 국가에게 이 생산의 3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혁신을 일으키느냐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요소를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비유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자본을 혁신하고 테슬라가 어떻게 노동의 혁명을 가지고 오고 국제도시의 핵심 입지가 어떻게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잉? 뭔 소린가 싶죠? 그러면서 은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쭉 설명드려 볼게요. 어차피 논문 쓰는 거 아니고 학술지 내용 아니니까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봐 주십시오. 우선 토지는 개념이 쉽죠? 토지는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 리얼 월드에서의 땅은 주거의 공간이자 업무, 휴식, 여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기본 중의 기본 요소입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땅의 가치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치 있는 희소한 땅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와 전통이 누적되어 오거나 국가 주도의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도시들의 핵심 입지의 땅은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대기 수요가 존재하며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부의 베이스 캠프이며 커뮤니티 입장 티켓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그 자산의 규모에 맞춰서 더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고소득 직장들이 많고 지하철과 같은 교통이 편리하고 숲, 강, 산과 같은 영구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곳, 거기에 맹모 삼천지교 같은 교육환경, 고령화될수록 꼭 필요한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의 땅은 인간의 삶과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산 요소인 노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롬모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화폐의 개념이 존재하기 전부터 노동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최소 8시간은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죠. 그걸 어떤 요소들로 레버리지 하느냐가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한때는 기계였고 정보였고 이제는 데이터로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로 시작된 AI의 생산성 혁명은 인류의 모든 노동활동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한 리서치나 보고서 작성의 시간 단축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점점 발전하는 영상, 음향, 문학, 코딩, 분석 등의 전방위적인 창작 활동에서도 엄청난 생산성 폭발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동 생산성의 혁명의 끝판왕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간이 살아가며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절대 안 할 수 없는 것, 이걸 안 한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그것, 바로 움직임, 움직인다, 이동한다는 것, 이겁니다. 어딘가로 이동하고 이동시키고 이동을 요청하는 모든 과정엔 모빌리티가 등장하죠. 자동차, 버스, 택시, 지하철, 퀵서비스, 배달, 퀵보드, 비행기, 기차, 우주선 등 현존하는 수많은 모빌리티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로봇들은 모두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탑재하고 생성형 AI들이 그랬듯이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동활동들의 혁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즉, 생산의 두 번째 요소인 노동의 혁명은 AI로 인해 현재 폭발하는 중이고
오픈 AI를 비롯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IT 공룡들이 각축하는 생성형 AI 분야와 함께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브 GPT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챗 GPT가 우리 삶에 훅 하고 들어왔던 것처럼 그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챗 GPT만 얘기하고 모든 회사에서 AI 활용하라고 난리가 난 것처럼 우리들은 또 한 번 자율주행 AI와 인간형 로보틱스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질 제품과 서비스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자, 그럼 생산의 3요소 중 마지막 하나인 자본은 어떨까요? 자본, 쉽게 말해 화폐 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발행되며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화정책을 진행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은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인해 자본의 혁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과거 화폐의 지위를 누렸던 은을 넘어섰고 점점 금의 시총을 향해 가고 있죠. 이처럼 세상은 어떤 돈을 갖고 있어야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모두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계적인 도시에 모두가 원하는 입지의 희소한 땅의 지분을 보유해서 문명의 발전과 주변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라 미래 도시로 향해 가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 AI 혁명을 통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대변력을 이끌며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던 수많은 일들을 대체하는 움직이는 AI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을 그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고 인간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총 발행량과 통화 공급 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해가면서 자신이 가진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속 꾸준히 증가시켜가는 것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기 투자자의 자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했고 이 자산들이 만들 위대한 미래의 모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향해 가는 장기 투자의 긴 시간 동안 그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몰리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며 자신과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더디고 멍청해 보이지만 늘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주 조금씩 문명의 발전에 맞춰서 땅 위에 올라가는 건물들과 그곳에 살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생산의 기본 요소가 되어주는 땅. 이런 땅의 기본 속성에 맞춰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살고 싶고 그 땅 위에 더 좋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과 편의시설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희소한 땅이 만드는 생산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처럼 크게 불어날 겁니다. 또한 AI가 만드는 노동 생산성의 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생산성의 폭발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내던 모든 일들을 특이점을 넘어선 AI가 대신하며 인간이 10년이 걸려야 할 수 있었던 일을 100년이 누적되어야 만들 수 있었던 R&D 성과들을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될 테니까요. 인간이 퇴근한 이후에도 24시간 노조 없이 돌아가는 공장, 스스로 사업체를 갖고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직접 운전하는 게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줄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의 등장, 로봇 청소기 하나에도 즐거워하던 시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하던 모든 가사노동을 인간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웃을 날을 만들어줄 가사 로봇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으고 분석해 나가는 기업. 저는 이 기업이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기차 판매량이 빠진다며 눈앞에 한 푼 두 푼의 현안이 되고 숫자 노름에 빠져 있을 때 왜 테슬라라는 기업은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FSD 버전에 베타라는 딱지를 떼고 드디어 모든 미국 내 유저들에게 FSD를 한 달간 무료로 풀었는가?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FSD의 영상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현재의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 그저 빙산의 일각만을 이 세상에 노출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FSD의 완성이 만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자율주행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모빌리티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의 혁신, 생산성의 폭발을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위대한 기업들과 좀비 기업들을 분별하고 돈이라는 자본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위정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기업과 개인, 더 열심히 일하고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는 곳으로 더 많은 자본들이 자연스럽게 몰리며 건전한 자본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진보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혁신에는 그에 걸맞는 사운드머니,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머니 프린팅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법정화폐의 문제점을 한번 인식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동인에 의해서 건전화폐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을 찾게 되고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움직임이 지속되면 더 이상 법정화폐 체제하에서 무분별하게 살포되며 만들어지던 신용 팽창이 줄어들며 효율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자본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생산성의 향상은 이 건전화폐를 통해 극대화되겠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올 자본의 혁신, 화폐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듣고 배웠던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개념을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서울부동산과 연결해서 재미있게 설명드려봤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투자가 무엇이고 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어느 순간 흔들리며 사팔사팔하고 뇌동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자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자산들의 의미와 가능성과 기대들을 설명드렸으니까요. 각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엄청난 고급 정보나 유행을 따라가는 트렌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고 종목 추천을 받고 찌라시에 관심을 갖고 유료 리딩방과 멤버십에 기웃거리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받는 행위이며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아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입하라. 그럼 이 행위의 끝에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월가의 현인들과 0.1%의 천재 CEO와 투자자들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널려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생각들을 더 넓게 확장하고 검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투자의 철학, 투자 방식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더라도 도대체 그놈의 장기적 우상향은 어떻게 찾고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지금은 장기적 우상향인데 오랫동안 우상향일지 어떻게 하냐? 옥석을 정확하게 가리는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전세계 1등 자산, 파괴적 혁신과 혁명의 대상, 불변하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자산, 강력한 팬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진행할 때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 선별법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슴 떨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산, 이 표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보유하신 비트코이너, 비트백시, 테슬라 분들은 이 표현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가슴 떨리는 비전,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원대하고 담대한,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위대한 자산이자 존재, 즉 비트코인이 만들 화폐혁명, 테슬라가 만들 노동혁명, 그리고 이 둘이 함께 구현할 디플레이션 혁명이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을 늘리고 쉴 틈 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화폐 가치 희석 없이 정확히 온전히 보존해주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노동의 시간들을 줄여주면서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제시하는 이 담대하고 원대한 비전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고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만들며 인류의 변형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들이라는 생각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현재도 엄청난 팬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강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자본과 인재들을 흡수하면서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의 노동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빅히스토리 역사학자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우리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포유류나 동물들에게는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 아직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수많은 사피엔스들에게 믿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이 다른 그 어떤 생명체들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두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엄청난 문명과 결과물을 만들고 결국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피엔스, 즉 우리들의 특징인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장 명확하게,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존재, 대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포부를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되지도 가슴 떨리지도 않습니다. 설령 잠깐 떨렸더라도 그 형편없는 본질과 실체 앞에서 오래 걸리지 않아서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브랜딩에 엄청난 광고비를 쓰고 열심히 포장하고 부풀리기에 바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수많은 기업들, 자산들,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을 공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 대상, 그 투자 자산, 그 사람의 비전이 강력하지도 않고 원대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이성을 설득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다 구현되지도 못한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의 노동혁명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하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생태계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과 자본,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회의론자, 비관론자들이 사이비 종교니 무지성 믿음이니 세뇌당한 멍청이들이라고 폄하할 때 그들이 완전히 놓친 건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무엇이 이것들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강력한 팬덤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장시키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계속 커져나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짜 돈을 원했는지,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인간형 로봇을 원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제시하는 담대하고 원대한 비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소유할 수 있으며 완벽히 가치를 보존해주는 수단이자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는 화폐, 이 놀라운 비전을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들과 사이퍼펑크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수학, 암호학, 컴퓨터 과학자들의 노력이 차근차근 축적되어 비트코인을 통해 완성되면서 보이지 않고 막연했던 미래의 가능성이 이 세상에 뿌리내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게 됐다는 걸 비관론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될 세상을 꿈꾸고 비트코인이 만들 미래를 기다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고 강력한 믿음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4년마다 반감기 이벤트를 반복하며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마다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반응해서 처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깊게 빠져들면서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점점 확대된다는 거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인간형 로봇, 재활용 우주 로켓, 컴퓨터 내신경 인터페이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상상한 미래, 앞으로 이 세상이 필요하고 자신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이 세상을 향해 던진 메시지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모두 다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2040년까지 100억 대의 인간형 로봇을 판매하겠다는 것과 화성 이주를 통한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와 같은 SF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꿈같은 이야기들을 과거부터 축적된 혁신들의 성과들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놀라운 인사이트,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술력과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원대하고 담대한 비전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긴가민가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들으면 뭔가 사기꾼 같고 가벼워 보이고 말로만 떠드는 허풍쟁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들과 경영 성과들을 보면서 이제 언론에서 아무리 까대도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일론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남들이 무모하고 도박적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해서 결국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부의 각 부처의 부조리와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을 하나씩 스스로 없애버릴 기세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비전들의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고 대상이며 그 속성 자체가 상이하지만 결국 인류 모두가 원했고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어도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제시하지 못하고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21세기에 맞는 완벽히 진화된 디지털 건전화폐의 세상과 휴머노이드를 통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려나가고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인 거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며 한 수 한 수를 두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과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그리고 탈중화가 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많은 채굴자들과 노드들이 꿈꾸는 건전화폐의 미래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믿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들이 보여준 미래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면 여러분들도 어느덧 이 강력한 팬덤에 포함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만들 인류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화폐혁명과 노동혁명, 그리고 이 둘이 조합된 디플레이션 혁명을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장기투자 수도승의 단계로 넘어가신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 과정에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이벤트들이 우리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당장 팔라고 외치겠지만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방향성에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아닌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만들 그 멋진 미래를 정말 제대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길고 험난하고 고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반복될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길고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도 장기 투자 마인드를 잘 유지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함께 가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국가의 화폐 제도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틈바구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있는 홍춘욱 대표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식량난 속에 발생한 혁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비렐름 2세 황제마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협의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 금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배상금의 규모는 전쟁 전 기준으로 독일 국민 총생산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갚아야 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국민소득의 10%이자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르렀고 결국 신생 독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정부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윤전기를 돌리면서 계속 돈을 찍어냈고 그 돈으로 화약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하면서 계속 돈을 써대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했더니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터라 이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족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에서 돈도 못 빌려, 세금 증세도 못해. 그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독일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시 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금이 없는데도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프랑스 등의 전순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던 거죠.
물론 1921년에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고 세상에 돈이 흔해진다는 걸 느낄 때까진 일종의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도 2020년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렸던 돈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어디 가서 외식하면서 오른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시죠?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이 풀리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가 금을 계속해서 프랑스한테 지불하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천천히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사정에도 밝았던 금융인이나 기업가들이 인플레의 징후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조만간 휴지 조각으로 변할 독일 마르크화 대신 영국 파운드화나 미국의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에 예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 구매력이 녹는 걸 막기엔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 결과 독일은 1922년부터 자본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마르크화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시간차를 두고 전체 물가 인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20년 이후 독일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자국 화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 50% 이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다면 받는 즉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현물로 바꿔야겠죠. 화폐를 들고 있는 매 순간 리스크가 시간에 녹는 게 아니라 제겁으로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결국 1923년 독일의 산업 생산은 1914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으로 된 모든 형태의 부와 고정 수입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고정된 모든 것들의 실질 가치를 폭락시켜버렸습니다. 고정금액으로 받고 있었던 국민들의 월급 가치는 물론이고 전쟁 전후에 누적되어 있던 독일 국내에서의 모든 부채를 청산시키게 됐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가 1,000원이 되어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독일 정부의 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공장 등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번 유일한 케이스인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이에게 큰 빚을 졌던 경제 주체는 정부와 기업 딱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기업의 배를 불렸고 이후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1조 배 정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하이퍼란 단어를 쓸만하죠.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파운드화나 달러같이 그나마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를 보유했거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고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 등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왜냐? 인간의 DNA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엔 늘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은 늘 고통을 감내하는 쪽보단 쉽게 해결하는 함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위기가 오는 순간이 되면 늘 돈을 찍어내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로마 시대에 불순물이 늘어갔던 은화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현대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인류의 화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에 살아남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와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었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긴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불리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몸빵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국가와 기업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화 가치가 보존되는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서 돈을 빌렸던 플레이어, 그들이 위너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전략을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로 펼칠 수 있겠죠.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그것도 실물 자산을 사는데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태생부터가 레버리지 자산인 거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의 대장정에 꼭 레버리지 상품인 부동산이 실거주든 임대를 주는 형태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베이스 캠프라는 표현도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또 의미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당시 통화 가치가 보존되던 외화가 파운드화하고 달러였다면 지금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달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화로 된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과 함께 들고 있는 게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에 유리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로부터 해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가장 좋은 외화는 사실 달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외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의 환율비입니다. 각 국가별 통화 대비 비트코인이 갖는 교환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 순간이 각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이 큰 국가는 진작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기준으로는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 국가별 통화 대비 환율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강력한 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해진 코드대로 진행되는 공급량과 제한된 발행량, 그리고 이 통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고 오랫동안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긴 기간에 걸쳐 우리가 겪을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쭉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 속도가 하이퍼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긴 시간에 걸쳐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조용히 삶아지기 전에 스스로 이 끓는 물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의 미래가 닥쳐오든 우린 끝까지 생존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장기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